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꽤 잘한 저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누가 봐도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학창시절을 달려왔어요.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수능을 보고 합격 발표가 난 날 아빠는 정말 장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야말로 저희 집은 경사였어요. 제가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모두 다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다며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고 늘 제 뒷바라지만 하던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고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부모님이 저의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생활비는 많이 빠듯했어요. 주연아, 오늘도 끝나고 아르바이트가? 너희들끼리 놀아. 장학금까지 타면서 뭘 그렇게 돈돈거려? 오늘은 우리랑 놀자. 생활비가 좀 많이 드냐? 고마워 생각해줘서 다음에 더 재밌게 놀자. 친구들은 모두 몰려다녔지만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어요. 우리 딸 힘들지? 아빠가 용돈 넣었다. 먹고 싶은 거 굶지 말고 다 사 먹어.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힘들면서.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공부에만 전념해. 의사 선생님 되기 쉽니? 아빠도 힘들면서. 고마워요. 우리 딸이 있어서 힘든 거 없어.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아빠였기에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그마저도 빚이 많았어요. 그렇기에 제 뒷바라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죠. 주연아, 너 과외짜리 찾는다고 했지? 혹시 아는 곳 있어? 내 사촌 동생네거든. 소개시켜줄게. 학교에서 이것저것 생활을 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했기에 전 친구가 소개시켜준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똑똑한 고3 남자 학생의 과외였기에 가르치는 재미도 있었죠. 주연 학생 이거 좀 먹고 해. 우리 은수가 주연 학생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잖아. 은수도 원래 잘하는 친구인걸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내가 이번 달엔 더 넣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사모님 매번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조카 친구이기도 하고 은수도 워낙 잘 따르니 내가 고맙지? 학생의 어머니와도 정말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1년 과외를 봐줬고 저 역시 생활비에 많은 보탬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르친 그 학생은 저희과 후배가 되었고 오다 가다 참 많이도 마주쳤어요. 정말 반가웠고 이렇게 학교 와서 보니 어린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제 누나라고 부를게요.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도 워낙 네가 기초가 탄탄했어서 진짜 다행이었어. 다음에 보자. 한두 번 마주쳤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고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하였죠. 대박! 니네가 둘이 사귀다니? 내 사촌 동생이랑 내 친한 친구랑 이게 웬일이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누나. 그래 알겠다. 내 친구 진짜 좋은 애야. 그러니까 잘해줘. 다행히 친구는 참 기뻐해 주었어요. 힘들게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지쳤던 제 시간 속에 남자친구는 큰 위로가 돼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졸업을 했고 인턴 수련을 할 때쯤 남자친구 집에서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던지라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의 어머니로만 보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로 마주하게 되니 조금은 불편했어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기 막혀. 언제부터예요? 은수 대학교 입학하고 학교에서 종종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선생이 학생 꼬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해 선생 챙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니가 불편하실 감정이라는 거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이실까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조카한테 듣기론 사는 게 어렵다며. 사는 게 어렵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좋은 의대 다니면서 과외하러 다니는 거 보고 어렵겠다 싶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는 집에 장가 가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어머니, 그래도 저랑 은수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우리 아들 꼬여내고 예쁘게 봐줘? 과외 선생, 진짜 뻔뻔하구나. 배경보다 사람을 봐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끼리끼리 상종하는 집안이라고. 면전에 대고 저리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지금은 간단히 사귀는 거니까 이 정도 하는데 사귀기만 해요. 어차피 내 아들도 졸업하고 하면 과외 선생 같은 여자보다 더 나은 여자 만나겠지. 그날 그렇게 할 말만 하시고 가셨죠. 너무 벙찌고 수치심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내 자신인데 모욕을 겪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이모가 하도 너 다니는 병원 얘기하라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아실 거였어. 우리 이모 대단하지? 안 봐도 비디오다. 과외할 때도 느꼈는데 은수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시험관으로 8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 어떻겠어. 이모 이혼할 뻔했는데 아들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였거든. 아, 이런 말까진 비밀이야. 정말? 나 같은 집안의 여자가 눈에 안 차실 만도 하겠네. 이모가 별나서 그렇지. 너무 상심 마. 그래도 막상 이렇게 대놓고 싫다고 하시니 신경은 쓰이네. 은수랑 장난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시간 날 때 잘 얘기해 볼게.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니 더욱 사랑이 크시겠다 싶었어요. 결혼은 그때 당시 생각도 못했을 때라 신경은 쓰였지만 일단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졸업하고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빨리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한평생 내가 잘해줄게. 말은 고마운데 나 자신 없어. 우리 집 사는 형편 뻔히 아시잖아, 어머님이. 그래도 내가 좋아한다고 강력히 얘기하면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야. 내 행복이 우선인 분이시거든. 오래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가 좋았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때 아빠에게 사고가 있었고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죠. 당연히 아빠 걱정에 응급실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서글서글하니 참 성격 좋네. 우리 딸도 여기 근무하는데. 아, 잘 알죠. 신주연 선생님 맞죠? 허이고 우리 딸을 알아요? 그럼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버님. 당당히 아빠에게 제가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였죠. 아니, 우리 딸한테 이런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주연 씨가 누굴 닮아 미인인가 했더니 아버님 쏙 빼닮았는데요. 말씀 편안히 하세요. 그리고 치료 받으실 동안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빠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서글서글한 남자친구 성격을 참 좋아하였고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입원 후 퇴원할 때까지 남자친구는 아빠를 살뜰히 챙겼어요. 아빠, 내려가서 무리하지 말아요. 걱정 마. 아, 근데 그 친구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잘해봐. 은수씨 마음에 들어? 그럼 사람이 참 선하고 싹싹해. 내가 바라던 네 짝이야. 나 그럼 결혼할까? 그럼 좋지. 대번에 좋다고 하는 아빠의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빠가 좋아해 주시니 참 좋았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를 평생 의지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욕심이 나는 남자였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서 늘 안정적인 가정을 꿈꿔왔던 저에게 남자친구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수 있게 노력해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애초에 연애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남친의 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어요.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을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 결혼을 해? 과외 선생, 나랑 지금 장난쳐? 엄마, 내가 좋아서 밀어붙인 거야. 시끄러워. 네가 뭣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저 선생을 만나서 그저 순진하게 넘어간 거지. 당장 헤어져요. 어머님, 저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 우리 아들이 없는 집에 뭐 대릴사이라도 하라는 거야? 솔직히 나 모임만 가도 내 아들 탐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내가 좋다니까 엄마.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잖아요. 한심한 것. 사랑이 언제까지 사랑이니? 너 쟤네 아빠 아프게라도 해봐. 네가 뭐 장남 노릇하려고 그래? 그럴 일 없습니다, 어머님. 누가 어머님이야? 조카한테 듣기로 호래비 밑에서 큰 데다 뭐 짐승 같은 거 키워서 먹고 산다는데 나 진짜 생각도 못 해본 사돈짜리거든? 그러니까 헤어져.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난 네 아빠랑 달라. 너 결혼하려고 하면 진짜 좋은 혼처자리 줄 섰어.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아들. 좋은 혼처 필요 없다니까. 주현 씨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솔직히 공부 같은 거 하기 싫었을 때 주현 씨 때문에 억지로 한 거야. 뭐?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려서부터 늘 공부했잖아. 얼마나 지겨웠는 줄 알아? 그래도 주현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처음으로 주현 씨 덕분에 공부에 재미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좋은 영향 주는 주현 씨 허락해줘요. 그러나 생각보다 반대는 완강했고 저 역시 너무나도 큰 반대에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등 어머님에게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어떻게 의사 만들었는데 이럴 거야? 나 주현 씨랑 결혼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태어나서 그렇게 좋아한 사람 처음이야.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잘 살게. 엄마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지금이야 좋다지만 없이 사는 집 처가로 두면 너만 번번이 힘들어 이거사.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럴래?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좋다잖아. 네가 도대체 어떤 것에 홀려서 이래? 반대가 극심했던 어머니는 결국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의사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인턴이었기에 큰돈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작정한 듯 종이에 혼수 목록을 가득 써서 주셨죠. 그래도 나름 의사니 이 정도는 가능할 테지.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지. 저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에요, 어머님. 이건 저한테 너무 과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해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이렇게 시집 온다고 한 거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그럼 때려쳐. 네가 설득해. 우리 아들 책임지고 마음 돌려놓으라고. 이제라도 헤어지기를 바란다는 듯 시어머니는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저 역시 이렇게 팔려가듯 돈으로 때우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죠. 하지만 웬일인지 친정아빠는 제가 일하는 곳에 올라와 그날 뭘 아신다는 듯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오늘 제 하루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아빠, 이게 뭐야? 그래도 나한테 딸이 너 하나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결혼하는데 보탰어. 아무리 네가 의사라지만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딨겠어. 아니야 괜찮아. 적당히 맞춰서 하면 돼. 글쎄 받아두라니까. 아빠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너 나중에 평생 혼자 살 거 생각한 줄 알아? 그래도 결혼은 할 테니까 예전부터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럼 이거 꼭 가지고 계시다가 아빠 노후에 보태 쓰세요. 거절하는 저에게 계속해서 통장을 내미는 아빠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며 귀농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 못난 딸이다 싶었어요.
네가 언제 시집가던 이건 꼭 해주고 싶었어. 공부하면서도 돈 얘기도 맨날 눈치 보면서 하는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마음이 좋아. 아빠가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어. 아빠,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그렇게 전 아빠에게 참 고맙고 미안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끝까지 저를 붙잡아준 남자친구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제가 모은 돈과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혼수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설마 혼수한다고 빚낸 거 아니지? 우리 아들 빚쟁이 집구석에 장가가는 건 더 용서 못한다. 알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하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살면서 친정 들락날락하지 말아라. 뭐 좋은 꼴 볼 거라고. 알겠니? 없이 사는 친정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며 저에게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1000배, 100배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잘했고 시골에 있는 아빠에게도 정말 잘했죠. 이거 아버님 보약. 내 친구 한의사잖아. 내가 우리 아버님 힘들게 일하시는 거 뻔히 알고 미리 지어놨어. 이번 주에 내려가서 약 전해드리고 오자. 바쁠 텐데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바빠도 아들 노릇은 해야지. 이제 아버님한텐 내가 아들이니까. 말도 참 예쁘게 한다 진짜. 우리 엄마가 나쁘게 대해서 미안해. 나도 참 주연씨 볼 때마다 면목 없어. 솔직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눈물 나. 내가 엄마가 아프게 한 만큼 더 잘할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가도 남편이 저와 아빠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사돈이 늦으시네. 차가 많이 밀리시나? 그러게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아빠. 저희 엄마가 원래 이렇게 늦는 분은 아니신데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사돈어른 뵐 면목이 없네요. 상견례장에 오시기 전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하고 오신다던 시어머니는 상견례 시간이 넘어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자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였죠. 그리고 저흰 예약한 시간이 다 되어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하여야 했고 이 일이 있고 시어머니의 변명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아니 내가 머리를 하고 깜빡 잊어버렸지 뭐니. 아버지가 화 많이 나셨어? 얼마나 저희 집을 하찮게 보셨으면 정말 중요한 날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내가 약속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따져. 너 결혼하기 싫어? 미안하단 얘기는 전혀 없이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우라통이 터지고 아빠까지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역시나 절 달래주는 건 남자친구 뿐이었고 그나마 시아버지도 미안해 하더군요. 다음에 아버지한테 편하신 날로 잡자고 전해드려라. 너무 죄송스럽네. 주연아, 너한테도 면목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게 두 번째 상견례날에 잡혔고 겨우겨우 상견례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 한 차례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상 앞에서 계속 핸드폰만 보며 의무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죠. 저희 딸 부족하지 않게 키웠다고 키웠는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키우시곤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보, 말 조심해요. 사돈, 죄송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솔직히 저희 집안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주연이는 뭐 정말 땡 잡은 거죠. 인정하세요. 은숙은 정말 훌륭하게 키우신 건 인정하네요. 하지만 저희 딸이지만 인품이라면 인품, 머리로면 머리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저 못난 애비 만나서 형편이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우리 딸은 훌륭하죠. 아빠의 자부심이 저였기 때문에 상견례장에서 그래도 아빠는 할 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며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셨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결혼식장을 잡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타지 생활을 홀로 오래 하다가 남편과 가정을 꾸리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상하셨듯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참나, 결혼했다고 장땡이라 이거냐? 너희 재산관리 따라하고 있지? 행여나 너 우리 아들 벌이에 관심 갖지 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우리 아들이랑 평생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어머님,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세요? 저희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이에요. 요새 이혼이 흠이니? 막말로 나 모임 나가면 우리 며느리 뭐 하는 집안이냐고 다 물어봐. 알아? 근데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제가 처한 환경에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장까지 가졌는데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요? 사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왜 그런 줄 아니? 그리고 돈 많은 집 여자애들 첼로나 미술 시키지 힘들게 공부 안 시켜. 알겠니? 너 같은 애들이 개천에서 용나려고 애쓰는 거야.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배경에 대한 막말을 자주 하셨어요. 남편의 과외 선생일 때는 몰랐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힘든 시집살이에도 그저 저를 생각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무뎌질 때쯤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아기 낳으면 시골에 못 가게 해라. 거기가 어디라고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 요즘 애들 그런 데 가면 아토피 걸려요. 오히려 시골이 건강하죠. 그리고 저희 아빠 집이 얼마나 깔끔한데요. 더러운 가축들 뒹구는 데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보고 오시라고 해. 넌 꼭 내 말을 그렇게 들어야 되겠어?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해. 아기도 낳기 전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친정에 다니지 말라며 말을 하셨죠. 이젠 뭐 너무 귀에 익은 소리라 이미 앉은 딱지로 인해 타격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축복 속에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남편이 많이 아프더군요. 자기 진짜 건강검진 제대로 해야겠네. 그러게 요즘 자꾸 쓰러지고 좀 힘드네. 바쁘다고 미뤄놨던 것들 다 제치고 이제 몸 좀 신경 써.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자주 아프자 제 걱정도 늘어 낳고 시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좋은 기운 쪽쪽 빨아먹어서 우리 애가 아픈 거 아니냐. 네 기가 얼마나 세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주 아파?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왜 맞잖아. 부부끼리도 기가 맞아야 되는 건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아픈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자꾸 아픈 남편을 보니 사실 걱정이 되긴 했었죠. 남편은 그렇게 건강검진도 하였고 체력을 기르겠다며 운동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운동해야지. 요새 밤을 너무 많이 샜나? 그래, 자기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아프면 안 되지. 나도 자기 든든히 뒷바라지 할게. 당신 아프면 나 진짜 못 살아. 걱정 마. 내가 당신이랑 아기 두고 절대 어디 안 가니까. 그렇게 남편은 건강관리에 힘썼어요. 다행히 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그저 체력 관리에만 잘 힘쓰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은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저 역시 태교에만 전념하였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뱃속 아이는 늘 챙기셨어요. 우리 손주 남한테 뒤처지는 꼴은 못 본다. 알겠니? 너처럼 악착같이 키우지 말고 뭐든 부족함 없이 키워. 어머님, 요즘 애들 너무 어려운 걸 몰라서 조금은 부족하게 키워도 돼요.
왜 너처럼 키우려고 하니? 우리가 없이 사는 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도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웃기지 마. 그건 너같이 못 살던 애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 손주가 왜 그렇게 사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그러니까 너 애기 낳고 바로 복직해. 복직은 할 계획이지만 아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제가 볼 거예요. 아서라. 내가 좋은 시터 하나 붙여줄 테니까. 솔직히 없이 사는데 커가지고 네가 애한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원래 많이 보고 자란 사람들이 애들한테 더 잘해주는 법이야. 넌 너 하는 일이나 해. 애 걱정은 말고.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매번 친정 무시하는 거 참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없이 살았던 게 그리 큰 죄는 아니잖아요. 없는 건 죄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대꾸할 힘도 잃었어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부터 아이 키우는 교육관으로 부딪힐 생각을 하니 머리까지 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매번 실랑이를 해오다 전 출산날이 다 되어 아이를 낳았고 저희 아빠는 부랴부랴 올라오시며 제 걱정을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없어서 뭘 제대로 챙김 받지도 못할 텐데 우리 딸 안타까워서 어떡해?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친정어머니 몫까지 제대로 챙길게요. 역시 자네밖에 없네. 내가 자네만 믿어. 진통을 너무 많이 해 힘이 다 빠져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실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심 남편의 말이 얼마나 흐뭇하고 고맙던지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신 것 같았고 문 밖에서 저희 아빠를 마주한 것 같았어요. 아유, 오셨습니까, 사돈? 축하드려요. 네, 멀리서도 오셨네요. 어련히 초대 안 할까봐 여기까지 오세요? 보는 눈도 많은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맞잖니? 나 여기 아는 의사도 있는데 사돈 오시며 행색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런 말이 귓가를 때렸고 몸을 일으켜 세워 나가 딸이 자른 찰나였어요. 남편이 대신 참 많이 뭐라고 하였고 민망한 아빠는 허허 웃을 뿐이었죠. 그저 본인 일에는 늘 허허하는 아빠가 참 그때는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돈, 제가 말한 거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도 격이 있는데 제가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제발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저 주연이 얼굴만 보고 갈게요. 아빠의 대답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그래도 그 수모를 당하시고 저 그저 괜찮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아빠의 마음이 참 알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준 아빠에게 아이를 낳고 보니 더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딸 일어나 있었네.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아빠. 이제 온 거야? 그래. 어때?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운수가 참 네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가 못 해주는 것도 다 해주잖아. 그러게 아빠. 아이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늘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저 예쁘게 살아. 그거면 돼. 아빠는 너 괜찮은 거 봤으니까 이제 가볼게. 한시름 덜었다. 아, 그리고 태어나면 은수 보고 말해서 좋은 뼈 사다가 고아 먹어. 알겠지? 아빠, 나 돈 있어. 알아. 우리 딸이 나보다 돈 많은 거. 그래도 아빠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제 몸보신에 당부를 하시고 떠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말이 신경 쓰이셨는지 후다닥 내려가셨죠. 그 모습에 기분이 너무 나쁘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를 보지도 않고 그저 신생아실에서 손주만 보시고 가신 시어머니였기에 따질 수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다 들었지. 진짜 미안해. 엄마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저러시는지.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당신이 매번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래도 미안하지. 우리 엄만데
나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자기야, 너무 미안해. 아니야, 솔직히 자기는 할 만큼 하잖아.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정말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아빠 무시하면 나 못 참을 것 같아. 알지, 당신도 많이 참은 거. 내가 인정해. 다시 못 그러게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의사고 많이 배워서 그런지 저에게는 조금씩 잠잠해지셨지만 친정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퇴원을 했고 어떤 정신으로 아이를 키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보 엄마의 초보 아빠는 늘 밤을 새워가며 우는 아이 달래 육아를 했어요. 낮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아이만 예뻐하다 가시는 시어머니는 이런 소리도 하셨죠. 넌 의사라는 애가 켜겁게 옷 좀 갈아입어라. 아무리 애를 본다지만 늘어진 티는 뭐니? 원피스로 입어. 어머님, 100일도 안 된 애 보면서 어떻게 꿈이 나요. 어머님도 키워보셨으면서. 우리 엄마는 나 시터한테 맡겨서 잘 모를걸? 모르긴 내가 뭘 몰라. 맞잖아. 현실 육아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주연이 충분히 지치고 힘드니까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얼른 가. 남편이 늘 제 편이었기에 그나마 나았어요. 그렇게 100일이 되었고 저흰 100일 잔치를 하기 위해 시댁과 친정 가족을 불렀죠. 절대 두 가족 같이 모시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고 두 번은 하지 못할 것 같아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100일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저희 아빠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손주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손주를 한번 안아볼라 치면 절대 앉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100일의 주사는 맞으셨어요? 아기가 얼마나 면역력이 약한데. 제가 정신없다고 마침 신경을 못 썼네요. 기본적인 게 100일의 주사인데 참나? 정말 무신경하시네요. 요즘이 옛날 시대인 줄 아세요? 엄마도 아닌 시어머님은 100일의 주사를 운운하며 아빠를 내치려고 했어요. 그만 좀 해요. 사돈,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주는 안아보셔야죠. 아기 일이 보여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사돈, 제가 너무한 겁니까? 아기들이 얼마나 연약한데. 어머님, 제 아기이고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얼른 이리 주세요. 아빠, 우리 아기 한번 봐봐. 아니다, 괜찮아.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면 됐지. 너 어렸을 때랑 똑같다. 그래도 안아보고 싶으셨잖아. 아빠는 애써 민망한 듯 웃어 보이셨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와 아빠에게 더 죄송해하는 바람에 조금은 참았어요. 하지만 100일 잔치가 끝이 나고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여기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특별히 불렀어요. 됐다. 너나 많이 먹어. 어허, 그러지 말고 빨리 와서 앉아요. 자리라도 같이 앉아 있어. 사돈어른도 와 계시는데 왜 그래요? 됐다니까 그러네. 시아버지의 볼멘 소리에 못 이겨 겨우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였고 저희 아빠가 눈치 보며 한수 젖뜨려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 손 시꺼먼 거 봐. 기생충 옮기겠네.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돼지 콜레라 걸리는 거 아닌가 몰라. 돼지농장 운영하는 친정 아빠를 보자 콜레라 걸린다며 겸상 안 한다던 시모였고 전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분노를 못 참고 남편에게 서리봉투를 하나 던졌고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곤 바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은 이게 뭐야? 아니, 엄마가 설명해봐. 아니, 이게 어떻게... 너 내 뒷조사했니? 여보, 일단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세기, 이게 다 사실이니? 아버님과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네요. 언젠가는 얘기하려 했지만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혼자서 그렇게 고고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저희 아빠 무시하셨죠. 뭐가 그리 당당하시다고 매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30년을 넘게 아버님과 은수씨 이렇게 속여놓고 당당하세요? 네가 감히 내 치부를 드러내? 치부인 건 아시나 보죠? 절 탓하지 말고 아버님과 은수씨한테 싹싹 빌기나 하세요. 평생 아버님은 은수씨가 본인 친아들인 줄 알고 사셨을 텐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가 달라서 어쩔까요? 엄마, 어찌된 건지 당장 설명해. 내가 납득이 가게 해야 할 거야. 은수야, 그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당신도 은수 본인 아들로 30년 넘게 키웠으면 말 다 한 거죠. 이제 와서 친아들 아니라고 한들 내치실 건가요? 그리고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눈 감아줘요.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참 뻔뻔해. 제가 던진 서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사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다시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배들에게 부탁하여 꼼꼼히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남편의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어머니네 집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있는 시어머니를 목격했어요. 그만 전화하라니까. 은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 당신한테 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줘. 나한테 그 정도 뜯어갔으면 됐잖아. 은수가 당신 아들이라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웃기지 마. 은수는 내 남편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계산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저는 딱 한 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친구가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두 분은 큰 갈등 끝에 이혼 위기까지 겪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남편이 찾아와 다시금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때 아마 시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 생겼던 남편 같았죠. 그리고 지인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역시나 시아버지와 남편의 유전자는 불일치했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평생 비밀로 해야 할까 싶었고 큰 상처라서 어찌해야 할까 싶었지만 도저히 시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저희 아빠를 홀대하며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감이라뇨. 어머님이야말로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영원히 묻히시길 바랬어요? 저희 아빠한테 매번 그렇게 모욕을 주시면서 본인은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정말 역겹네요. 됐고 일단 엄마 나가줘요. 나 이제 엄마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넌 네 아빠 아들이니까 당당해지라고.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변할 게 있는 줄 아니? 절대 없을 거야. 끝까지 뻔뻔하네. 당신 같은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살아. 우리 손주 100일 잔치에 살 말은 아니지만 당장 이혼해.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역시 그렇게 뻔뻔하니 지금까지 다 속이고 살았던 거지. 시아버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0일 잔치는 난리법석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간 뒤 우는 남편이었죠. 이후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던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아빠가 남편을 데리고 소주 한 잔을 하러 나갔어요. 우리 딸이 원망스럽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대놓고 말이야. 참, 자네 입장이 어떨지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네. 네, 솔직히 충격이에요. 엄마도 엄마지만 주연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을 거야. 자네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근데 왜 오늘 같은 날? 아마 나 때문이겠지. 주연 엄마 없이 주연이랑 나랑
아주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꾸 속수무책 당하는 게 본인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나. 아마 주연이가 지금 마음이 제일 안 좋을 거야. 주연이 잘 알잖아. 맞아요. 저희 엄마가 너무 심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주연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참. 알기도 알았지만 더 많이 와닿네요. 자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네한텐 주연이도 있고 이제 토끼 같은 자식도 있잖아. 힘내고 살아야지. 안 그런가? 그리고 진짜 아버진 아니지만 지금껏 자네에게 헌신한 사돈어른도 있고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거야. 남편은 그날 아빠의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뒤 미안해하는 저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는 대인배 남편이었죠. 미안해. 그동안 이 사실 숨기고 얼마나 힘들었어. 나보다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야 아마.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폭로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 일이라서 참. 나도 감정이 앞섭지 뭐야. 미안. 그렇게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전 아버님 회사에 찾아가 따로 사과를 드렸죠. 그래도 아버님한테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충격 많이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충격받으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절 원망하셔도 달게 받을 거고요. 아니다. 나도 긴가민가 했던 일이야. 어디 데리고 나가면 나랑 많이 달랐지. 그래도 미리 상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왕 벌어졌잖니. 그리고 그렇다 한들 은수,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다만 이제 그 여자랑은 절대 못 살지. 원래도 깨진 부부 사이였는데 은수가 이어준 거거든. 생각보다 아버님은 괜찮으셨고 이혼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력이 빠른 아버님이 있었기에 어머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게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난리를 쳤어요. 너 어쩔 거야. 지금 네 시애비가 이혼하자고 이 난리법석인데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집도 구질구질 궁상에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너 절대 용서 안 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쯤 되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굴이 이리 철면 비일 줄이야. 아버님이랑 이혼은 그렇다 치고 은수씨 계속 보고 싶으면 은수씨나 찾아가세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은수랑 나랑 뭐 안 보고 살기라도 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은 본인 아들을 그렇게도 모르세요? 이제 저희 집에도 오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효망한 것.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30년 동안 두 남자를 속이면서 음흉하게 사셨던 어머님이 과연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실까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랍니다. 아셨죠? 어머님은 제 말에 정말 황당한 얼굴을 하셨지만 분해하는 것밖에 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 싹싹 빌었지만 남편은 이미 어머님께 지칠 대로 지치기도 하였고 본인을 그동안 기만하고 속여온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다신 찾아오지 마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살고 싶댔어? 아빠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진짜 소름 돋아. 널 위해서였어. 그래도 네 아빠 밑에 있는 게 널 위해서 나으니까 엄마도 뭐 살고 싶었는 줄 알아? 네가 날 이해해야지. 아니, 엄마는 욕심이었겠지. 나 하나 빌미로 아빠 옆에 있고 싶었던 욕심. 어려서부터 나 잘 키워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늘 채찍질하며 공부시키고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우리 보고 살지 말아요. 너 찰년을 끊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 와이프가 그러라디? 주연이 얘기 꺼내지 마. 별개 문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엄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여자에 미치다니 아주 네가 돌았구나. 끝까지 뻔뻔한 엄마
이제 알아서 사세요. 내 친아빠랑 다시 만나든지. 다 널 위해서야. 그러니까 엄마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하나 잘 키워보자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엄마 허영심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한테 안 통해. 남편이 돌아설 것 같지 않자 다시 절 찾아온 시어머니였죠. 네가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 좀 만나라고 말 좀 해라. 도대체 뭐라고 조종했길래 애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본인 결정인데 왜 저에게 그러세요? 네가 조종했겠지. 그렇게 믿으실 거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제발 본인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을 잃었고 자식까지 잃게 되었어요.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30년 거짓이 당연한 이혼 사유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위자료까지 시아버지에게 줘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던 시어머니였기에 시아버지는 그동안 살았던 정을 생각하여 몸만 나가라고 하였죠. 당신 아들, 내 아들도 평생 살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몸만 나가. 여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나 앞으로 사는 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줘요. 이제 당신이라는 여자 안 보고 싶어. 결국 끝이 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관계였어요. 내가 이 비밀을 감추려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밝혀지다니. 제발 그만 좀 해요. 이제 알아서 사세요. 엄마가 다 버린 일이니 저 위한다고 그랬다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고 본인 아들을 내치지 말아달란 말도 함께 하였죠.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손절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한편으론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열심히 살아온 제 아빠를 하대하고 무시한 시어머니에게 진짜 얼굴을 벗겨버린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아요. 가끔 대학 동창을 만나는데 본인 이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인정을 다니면서 본인 아들이 의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며 등등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요. 아무래도 허영심만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니 그런가 싶어요. 그 과정을 지나고 저희 가족은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세돌이 있었네요. 우리 손주 세돌 축하한다. 내가 준비한 건 없고 여기 현금이다. 아이 위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해.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하나뿐인 친아래비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건강하게 자라라. 역시 사돈 통이 크십니다. 이건 아빠 선물이야. 이제 농장도 정리했고 자주 올게. 이렇게 주연이랑 은수 그리고 우리 손주까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 아빠 덕분이지.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다 아빠가 만든 거야. 가족 구성원 중 불청객이 빠지니 참 평화로워졌어요. 간간히 저에게 카톡의 장문 메시지로 아이가 보이고 싶다며 남기실 때도 있지만 결혼 허락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진 않아요. 다행히도 아버님과 남편은 그래도 부자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아직도 왕래를 자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친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끔찍히 위하거든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가족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파혼을 하게 된 여성이에요. 반년 가까이 준비한 결혼이었지만 끝내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파혼을 한 게 결혼 며칠 전도 아니고 바로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미 뿌린 청첩장을 수습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파혼 당일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지인분들께 전화를 돌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럴 정신이 있었다면 제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덜했다는 걸 테죠. 전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끝장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충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다행히 동생 내외가 저 대신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미처 연락을 못 받고 당일 결혼식장까지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사과 인사를 드렸어요. 그럼 왜 이런 골치 아픈 수술까지 해가며 파혼을 하게 된 것이냐. 지금부터 황당하고 기가 막힌 제 파혼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유학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 아빠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게 된 케이스였어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은 착실히 받고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교육열이 좀 남다른 분이시라서 저랑 여동생은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영어 학원과 개인 튜터, 영어 캠프까지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영어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 비용은 외할머니께서 대주셨고요. 물론 그로 인해 엄마와 외할머니가 자주 갈등은 빚었지만 언제나 승자는 외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께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영어다. 할미도 영어만 잘했다면 좁은 한국 땅에서 살진 않았을 거야. 내가 못 이룬 꿈, 내 딸이 이뤄주길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네 엄마 영어 교육에 투자를 했던 건데 그놈의 남자가 웬 수지. 엄마, 애들 앞에서 또 그 소리예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비록 미국 유학은 포기했어도 그이 만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예전 얘기를 꺼내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런다. 유학 비자 다 받아놓고는 갑자기 애 생겼다고 유학 포기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난 정말이지 니들 엄마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자기 능력 펼쳐가며 살길 바랐다. 한국 땅에서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라고 말이다. 그런데 네 아빠가 그런 내 꿈을 단숨에 밟아버렸지 않겠니?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아무튼 니들 자매만큼은 네 엄마처럼 남자 때문에 자기 인생 희생하며 사는 짓은 안 했으면 한다. 외할머니의 이런 영어 교육열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미국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언어가 되니까 학교 생활에 무리가 없었어요. 수업을 듣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막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비교적 적응을 빨리 한 편이라서 미국에 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어지간한 건 다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내성적인 성격인 동생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집에 와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상처를 굼게 만든 이유가 되었죠. 그러다 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저랑 친하게 지내던 대만 친구의 말 덕분이었어요. 자기네 여동생네 반에 한국 여자애가 있는데 같은 한국 여자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자기네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그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괴롭히는 그 애들이 못된 애들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흘렸는데 하루는 부모님이랑 다 같이 마트에 갔다가 대만 친구 가족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대만 친구 여동생이 제 여동생을 보더니 자기한테 기숙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저랑 제 여동생을 번갈아 봤어요.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셔서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만 친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왜 그렇게 놀랐던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더군요. 전에 내가 말했던 얘기 기억나? 같은 한국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여자애 말이야. 실은 그 애가 바로 네 동생이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가 뭐라고 더 얘기를 했는데 제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동생네 교실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교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 복도를 휘젓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한국 여자애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서서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그 광경을 본 순간부터 그 안에 누가 있을지 예상했던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뒷머리가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내 동생을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둘러서 있는 여자애들을 밀치고 중심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머리에 우유를 뒤집어 쓴 채 쭈그려 앉아있는 제 동생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순간 눈이 뒤집어져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누구야? 내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한 게 누구냐고? 제가 죽일 듯이 노려보며 묻자 여자애들은 놀란 표정으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도망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동자로 보이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의 머리채도 잡았어요. 시연아, 언니 왔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얘들 교장실로 끌고 와서 퇴학당하게 할 테니까. 니들 다 죽었어.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양손에 머리채가 잡힌 여자의 둘을 끌고 교장실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복도에 있던 학생은 이 광경에 놀라 홍해가 갈라지듯 쩍 갈라지며 길을 터주더군요. 교장실로 가는 길에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두 학생이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아주라고 설득하셔서 일단은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을 들은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 손에 머리채가 잡혀있던 두 학생 외에 제 동생을 괴롭혀왔던 다른 학생들까지 호출해 교장실로 향했어요. 막상 교장실에 가서 보니 동생을 괴롭힌 한국 애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걔들보다 나이도 많고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교장 선생님한테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외할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외할머니의 치맛바람 덕분에 제가 이 상황에서 내 동생을 구하고 대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사건으로 제 동생을 괴롭힌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학교로 호출됐고 동생네 반 아이들의 증언까지 이어져서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총 4명 중 주동자인 1명은 제 동생과 동급생한테 폭력은 물론 금품까지 갈치 않게 발각되어 퇴학 처리가 되었고 2명은 자진 전학을, 그리고 1명은 공개 사과 후 학급 변경 및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동생이 가슴에 입은 상처가 씻은 듯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동생은 이후에도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다행히 제 친구 동생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후 차차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요. 시간이 흘러 아빠는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식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저는 학업 때문에 혼자 남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굵직한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경험한 저는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엔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혼자 독립생활을 하는 게 신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 가족들 품이 그립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는 혼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끙끙 앓다 보니 서글퍼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한국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대학생이 된 동생이지만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엔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일단 학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에 살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요거 특유의 재미있는 학창시절도 경험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친구들이랑 개구멍을 타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도 먹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 근처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아이돌 덕질도 하고 말이죠. 그 덕분에 미국에서 겪었던 안 좋은 일은 다 털었다고 했어요. 다시 밝아진 동생을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동생을 다시 밝은 아이로 되돌려 놓은 것과는 달리 저한테는 꽤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유년기를 미국에서 보낸 탓에 뭐랄까 성인이 되었음에도 저는 미묘하게 언어적으로 미숙한 상태였거든요. 분명 한국말을 잘하긴 하지만 그 나이 때에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단어나 상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한자어에는 완전 취약했죠. 그러다 보니 내 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수를 줄이게 되었고 외향적이던 성격도 조금씩 내성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든 남들한테 흠이 잡히기 싫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주변에 친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회사 안에서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뿐이었죠. 퇴근 후에 만나서 수다도 떨고 치맥도 하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도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고 외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터놓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2살 어린 여동생 뿐이었어요. 여동생은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니처럼 제 고민을 상담해 주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코치해주는 선생님 같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취업하고 1년도 안 돼서 같은 회사 동료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자 저는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원아, 나 오늘 정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만나서 치맥할까? 언니, 미안해서 어쩌지? 나 오늘 재성씨랑 데이트 있는데. 또? 어제도 재성씨 만났잖아. 아니, 회사에서도 매일 보는데 퇴근하고도 꼭 그렇게 같이 다녀야 해? 정말 남자친구 없는 나만 불쌍하지. 하루가 다르게 남자친구랑 어울리느라 저한테 소홀해지는 동생 때문에 애꿎은 동생 남자친구가 밉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동생 남자친구가 이상한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제 동생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가끔 2사람이 데이트하는데 껴서 같이 놀곤 했는데 그때 보면 2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절로 들곤 했어요. 마치 한 배에서 나고 자란 자매인 저보다도 동생 남자친구가 더 동생과 잘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저런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천생연분 그 자체였어요. 자기들도 이미 그걸 느끼고 있었는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공동으로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3년 안에 일정 금액을 만들어서 식을 올리기로 했다더군요. 그렇게 3년 뒤 동생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 기간 동안 서로 양가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던 터라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친척들이 지나가는 말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냐? 고 묻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결혼은 예전처럼 나이 순이 아니라 먼저 짝 찾아서 식 올리는 게 순서인 시대니까요. 그렇게 동생이 시집을 가고
저는 그나마 있던 친구한테 버려진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젠 퇴근 후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말엔 방구석에서 노트북을 끼고 미드를 볼 일 외에는 할 게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일상이 지겹고 매일매일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100세 인생이라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겨운 인생을 어떻게 100년이나 사나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무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할 일을 찾는다면 동호회 활동을 해보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도 사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른다는 게 솔직히 자신이 안 나서 거절을 하려는데 제 속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원 씨는 미국에서 자라서 외국인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이 동호회는 어때요? 외국인들이 주로 모이는 동호회 같은데 주말에 국토 여행 다니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멤버 구성상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니까 지원 씨한테는 딱이겠네요. 어때요? 관심 있어요? 어지간하면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한테 완전 딱인 동호회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단 동호회 이름만 알아두고는 집에 와서 본격적으로 서치를 해나갔어요. 보니까 회원의 80%가량이 외국인이더라고요. 아시아인도 좀 있지만 대다수는 아무래도 영미권 출신들이었어요. 대화를 주로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활동한 사진을 보니 전국 곳곳을 두루 다니며 여행도 하고 캠핑도 하고 맛집 투어도 다닌 것 같았어요. 어디까지나 외국인의 시각으로 선정된 장소와 메뉴들이라 그런지 저도 생소한 한국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회원가입을 했어요.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2주 뒤 저는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장소는 이태원에 있는 펍이었는데 가서 보니 사람들도 좋고 대화 주제도 저와 잘 맞았어요.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회원들 중에는 한국분도 있었는데 저처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분도 있고 너무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어를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은 외국에서 산 적 없이 한국에서만 살아온 분도 있더라고요. 회원들은 그분을 준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외자인지 아니면 제일 끝자가 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외국에서 어학연수 한 번 안 하고 한국에서만 살았는데도 영어를 꽤 하더라고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어설픈 부분이 많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였어요. 성격이 사교적이라서 그런지 회원들과 무척 친해 보였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친구 말에 따르면 회원들 중에 집을 구하거나 그 밖에 금융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준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곤 했다더군요. 비록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에 다들 마음을 열게 됐던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 역시도 준이라는 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국적이 다양한 만큼 직업도 다양했어요.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부터 모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국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여행을 갈 때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힘들었어요. 각자의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갈 때 보면 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큼은 늘 항상 참여를 하더라고요. 바로 준이었어요. 저 역시 주말에 할 일도 없고 일단은 회원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은 생각에 매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준과는 매번 모임 때마다 만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다른 회원들보다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주는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 내용을 제게 물어가며 대화에 참여했거든요. 지원 씨 덕분에 요즘 동호회 나올 맛이 나요. 사실 그동안 언어적 문제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계속해도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서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대화가 통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런데 지원 씨가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에이, 준희 씨가 그만두면 안 되죠. 다들 준희 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지난번에 TJ 보험 문제도 준희 씨가 도와줬다면서요. 남의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준희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들 준희 씨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작 직업은 모르더라고요. 지원 씨가 보기엔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글쎄요. 부동산 쪽도 잘 알고 보험 관련 쪽도 밝은 걸 봐선 그쪽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매번 모임 올 때마다 비싼 수입차를 타고 오는 걸 보면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 대답에 주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실제로 주는 모임에 나올 때마다 매번 다른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것도 고가의 수입차를요. 그래서 다들 준이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럼 나랑 딱 3번만 데이트할래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줄게요. 느닷없이 들어온 준의 제안에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성사된 첫 번째 데이트 날. 막 집을 나서려는데 오랜만에 데이트에 가슴이 설렜어요. 마지막 연애를 했던 게 미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벌써 4년이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연애 세포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도통 이성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죽지 않고 남아있던 연애 세포가 팡팡 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는데 저희 집 앞에 스포츠카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뭐야,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두면 어떡해? 순간 기분이 확 상한 저는 입을 삐죽대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석에서 준이 내리지 뭐예요. 지원씨, 타요. 어머, 이거 준희 씨 차였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차에 올랐는데 차 내부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을 빼고 차 안을 살폈어요. 이 차 마음에 들어요? 당연하죠. 엄청 좋은데요. 미국에서 인턴 생활할 때 딱 한 번 멋진 스포츠카를 얻어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준희 씨 능력 있는 분인가 보네요. 벌써부터 이런 정도로 놀라면 안 되죠. 앞으로 더 멋진 차도 많이 태워줄 텐데. 준 씨는 약속대로 3번의 데이트 중 3번 모두 다른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고가의 수입차로 말이죠. 게다가 데이트 코스도 엄청 로맨틱했고 만날 때마다 매번 고가의 선물도 해줬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꿔봤을 법한 그런 순간을 만들어 주어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3번의 데이트를 마친 날 밤, 준 씨는 제게 명함을 한 장 주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수입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 수입 대행을 해주죠. 처음부터 이쪽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원래는 부모 재력만 믿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한심한 놈이었거든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상을 알게 됐어요. 그 많던 아버지 재산을 친척들이 달려들어서 뜯어가고 믿었던 회사 직원까지 공금을 들고 도망을 쳐버려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됐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나서서 아버지 재산을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랑 여동생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내가 여행 좋아해서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종종 사오곤 했었는데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물건 보는 안목이 있으니 차라리 수입 대행 일을 해보라고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건 중에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가구랑 그릇, 주방용품 같은 걸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고객들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렇게 품목을 넓혀가다 보니 지금은 이런 차도 수입을 하게 됐고요. 어때요? 이제 나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본인 말로는 자신이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남자한테 홀딱 빠져있던 때였기 때문에 뭘 해도 좋게만 보였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3번의 데이트를 마치고 준 씨는 제게 본격적으로 사귀어보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이제는 동호회 활동이 좋아서 나간다기보다는 준을 보기 위해 동호회에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물론 동호회 회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채기고 나머지 하나가 사랑에 빠진 눈빛이라고요. 아마도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동호회에 가끔 나오는 회원 중에 알루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지원, 혹시 준한테 마음이 있어? 그런 거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알루는 준이 싫어? 싫은 건 아닌데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실은 전에 동호회에 나오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동호회를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 한 3명쯤 될 거야. 다들 2-3번 나오고 안 나온 거라서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 사람들이 동호회 그만둔 거랑 준이 무슨 상관인데? 그게 말이야. 다들 준이랑 가까워지면서 그만둔 거거든. 그들 중 2명은 나랑 얘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준이랑 따로 만난 얘기도 들은 적 있어.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동호회 그만둔 건 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물론 사람들은 다들 준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준이 사기꾼인 것 같아. 그때는 알루의 말에 믿음이 안 갔어요. 알루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로 뭔가 음침한 구석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거기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삐딱한 시선을 보여서 같이 있으면 괜히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더더욱 그 말에 믿음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알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과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사귄 지 몇 개월 안 돼서 부모님께 소개드릴 정도로요. 준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빠한테 특별히 수입한 고가의 시가를 선물했어요. 저희 아빠가 취미 삼아 시가를 모으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준비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찻잔 세트를 선물했는데 아직 한국에는 수입이 안 된 북유럽 제품이었어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엄마가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 하나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준은 그 후로도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왔어요. 제가 초대한 적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초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과 금세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생 내외와는 좀처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 동생이 준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니, 설마 준희 씨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닌 거지? 그건 왜? 난 이상하게 그 사람이 꼭 사기꾼 같아. 딱히 이유는 없는데 볼 때마다 불편하고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거든. 시연아, 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사람을 사기꾼 취급을 하면 어떡하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준희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내 동생이 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듣기 힘들더라고요.
아마도 둘 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동생은 제 앞에서 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호감을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딱 선을 그어놓고 의례적인 친절만 베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준과 함께 극장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준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준한테 돈을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물었죠. 누구야? 누군데 자기한테 돈을 줘? 그러자 준과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준은 금세 표정이 돌아와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내 여동생, 친구랑 영화를 보러 온 모양이야. 내가 용돈을 좀 줬더니 애 취급하지 말라면서 다시 돌려주네. 기특한 녀석. 굳이 안 해도 된다는데 요즘에 아르바이트까지 하지 뭐야. 자기도 사회 경험을 해야 한다나? 정말 기특하네. 안녕하세요. 강지원이에요. 오빠 여자친구. 그러자 준의 여동생은 제 눈을 슬쩍 피하며 목 인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서 저는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나한테 이름 알려줄래요? 그러자 준의 여동생은 임예지예요. 라고 말하곤 이내 돌아서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차림새가 무척 다르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수수한 거고 실은 좀 추레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미안, 내 동생이 숫기가 없어. 실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버렸거든. 하필 내가 군에 있을 때라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그때 상처가 좀 컸던 모양이야.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야. 친구도 사귀고 아르바이트도 할 정도니까.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내 여동생 일이 떠올라서 더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 더 연애를 이어가던 우리는 더 기다릴 거 없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동생 내외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심 부러웠는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시간 끌 게 뭐 있나 싶었거든요. 이른감이 있어서 조금 망설이시던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보니 평창동에 있는 대저택이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버거울 정도로 큰 집이었는데 글쎄 사람도 안 쓰고 직접 집안일을 하신다고 해서 더 놀랐지 뭐예요. 남편 세상 떠나고 우울증이 왔어요. 의사 말로는 뭐든 몸을 움직이는 일을 시작해보라고 해서 집안일을 해봤는데 의외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잡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아주머니 내보내고 그때부터 쭉 내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살림이 서툴러서 엄두도 안 나는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원이 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지원이한테 집안일 시키면 안 돼요. 오냐,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도 여동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지씨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대동생? 에이, 그건 아니야. 지난번에 자기 만나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그러던걸? 정말? 그런데 왜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지? 난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했는데. 예지한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람과 가까워지는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서너 배는 길게 드는 아이니까. 그래도 자기한테 싫은 기색은 안 보이는 거 봐. 확실히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는 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어요.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인데 괜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봐야
기분만 상할 뿐이니까요. 신혼집은 준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장만했고 저는 그 집에 혼수를 채우는 걸로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어른들께는 종이 청첩장을 직접 전해드렸고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동호회 사람들한테는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어요. 모바일 청첩장에는 웨딩 촬영 때 따로 찍은 사진도 몇 장 넣었는데 다들 사진이 잘 나왔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해서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았겠지만 혹시 웨딩 업체나 헤어샵에서 연락한 걸지 몰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언니, 저 예지예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예비 신우이의 뜬금없는 전화에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예비 신우이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은평구에 있는 병원 앞으로 갔더니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차에 올라탄 예비 신우이는 골목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골목을 따라 한참을 들어간 뒤에야 차를 세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린 곳은 어느 허름한 빌라였어요. 예비 신우이는 따라오라는 말을 하곤 지하로 내려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하 1층 배기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초췌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분은 누구셔?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집안 가득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그 집은 딱 봐도 엄청 좁아 보였어요. 현관 근처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좁은 통로처럼 되어 있는 주방을 지나면 방이 하나 나오는 구조였어요. 아주머니는 그 방에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제 방 침대 하나조차 놓기 힘들 정도로 좁은 방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흔적이 쌓여 있었어요. 도대체 왜 결혼식 전날에 이런 데로 나를 데려온 건가 의아하기만 했는데 그때 예비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혹시 이 여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줌마.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일하시던 분 맞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낮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이 진짜 우리 엄마예요. 언니가 전에 봤던 그 여자는 오빠가 돈 주고 부른 배우였고요. 상견례 때도 그랬고 내일 결혼식에도 오빠는 그 배우를 불러서 엄마인 척 할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결혼식장에 가면 언니네 엄마도 그렇고 언니네 외할머니도 단번에 알아볼 테니까요. 우리 오빠 언니 속여서 사기 결혼할 생각이에요. 언니네 집에 돈 많은 거 알고 그거 빼내려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지 마세요. 안 그럼 오빠가 우리 집 보증금까지 빼갈 거란 말이에요. 준의 여동생 말로는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던 집도 에어비앤비에서 빌린 집이었고 엄마라고 했던 여자도 일당을 받고 온 배우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만날 때 타고 왔던 수입차들은 수입차 딜러를 하는 친구한테서 빌려온 것도 있고 자신이 양다리를 걸치던 여자들 차를 가져온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히는 건 그동안 저를 만날 때마다 썼던 돈이며 우리 부모님께 했던 선물이며 전부 자기 엄마 돈을 훔쳐다가 써왔던 거라고 했어요. 그날 극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오빠가 돈 가지고 나오라고 불러서 간 거라고 그러더군요. 카드 정지됐다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갔던 건데 하필 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나도 오빠 사기에 동원된 거예요. 전 정말 그 인간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싫다고요. 신혼집 렌트한다고 엄마 수술비로 만들어 놓은데 적금까지 털어간 놈이라고요. 예비 신우이는 점점 믿기 힘든 말을 해댔어요. 제가 신혼집에 채워놓은 혼수도 이미 다 팔아치우고 대신 같은 디자인의 렌트 제품으로 대신 채워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내가 결혼하려는 남자가 사기꾼이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집을 나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후 사정할 거 없이 횡설수설을 해댔죠. 그리고는 차 안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동생 내외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제가 앉아있던 운전석 문을 여는 동생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그땐 창피한 것도 생각 않고 동생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지 뭐예요. 그날 동생 내외와 동생네 집으로 간 저는 일단 수습할 수 있는 것부터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부모님께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인분들한테 결혼식 취소 연락을 하시라고 했어요. 제부는 제부대로 업체에 연락해 예약 취소를 했고요. 정말이지 동생과 제부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취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동생과 제부는 다음날 예식장으로 나가 미처 취소 연락을 못 받고 오신 분들께 대신 사과 인사를 했어요. 그 시각 저는 아빠와 함께 사기꾼 예비신랑을 끌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사기 결혼 및 제 멋대로 혼수를 팔아먹은 절도죄로 말이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 인간이 얼마나 공을 들여 제게 사기를 치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동호회 가입을 권했던 회사 동료까지도 이 사기꾼놈한테 속아서 돈을 뜯긴 사람이었더라고요. 제 동료가 저 예전에 동호회에 나갔다가 그만뒀다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사기꾼놈한테 회사 내 불륜 사실을 들키는 바람에 저를 꼬시는데 동참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세상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사기를 칠 계획을 하다니 정말 치달리게 무섭더라고요. 현재 그 인간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 말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실형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칩거 상태로 있었어요. 주변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를 속인 놈이 나쁜 거라는 말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놈한테 마음을 주고 결혼까지 결심한 것도 제 결정인걸요. 그래서 스스로 화가 나고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 진작 동생 말을 안 들었을까? 알루가 한 말을 왜 기뚱으로 흘렸을까?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깊은 늪에 빠진 파리처럼 옴짝달싹도 못할 것 같은 날이 이어졌는데 하루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몇 달 뒤면 조카도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냐고요. 조카 앞에서 당당한 이모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 말에 신기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고 얼마 뒤에는 재취업에도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탈탈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있고요. 한 번에 쉽게 털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똥 밟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똥 묻은 신은 벗어 던지고 멋진 새 신을 사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꾼 놈에게 떨어질 엄중한 법의 심판도 듣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매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